이번 시간은 이렇듯 6.25 전쟁을 계기로 국내 연안해운까지 침투한 일본 선박의 축출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조선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6.25 전쟁을 계기로 해양 주권선 사수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 선박을 축출하고 필요 선박의 국내 자급을 목표로 하여 실시한 계획조선은 정말로 추진 의지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초라한 실적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교통부가 추진한 계획조선의 실적이 나오는 1955년부터 해무청의 조선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1년까지 계획조선을 포함한 국내 선박건조 실적을 나타낸 것이 지금 보시는 표인데 참담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표를 보면 1955년부터 61년까지 7년간 국내에서 건조된 총 선박은 1373척 27,921톤이었습니다. 이 중 계획조선에 의한 것은 842척 2258톤으로 척수 대비 60%, 톤수 대비 73%가 계획조선에 의해 건조되었습니다. 해무청은 1957년부터 1961년까지 1만 톤급 대형 화물선을 포함하여 18만 8천 톤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조선을 포함한 전체 건조 실적은 같은 기간 2만 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해무청 계획은 국내 조선산업의 건조 능력을 해마다 확정하여 최종 연도인 1961년에는 연간 5만 6천 톤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4천 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조선의 직접적인 목적이 해상수송력 부족과 이를 배경으로 연안해운까지 침투한 일본 선박의 대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건조한 대부분의 선박은 화물선보다는 소형 어선으로 척수는 전체의 80%, 톤수로는 전체의 57%를 차지하였습니다. 해무청은 계획조선 시행을 위한 조선소의 시설확충을 실시하는 해에 연간 선박건조 능력을 2배 이상 확장하려고 하였지만 실제로 같은 기간 선대, 선가, 독건설과 같은 건조 능력 확장을 위한 시설 확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권기를 통틀어 조선시설 확장은 1954년 산업부흥국채 1억 5천만 원을 재원으로 부산에 소재한 대한조선철공소에 3,800톤급 선박의 입고 수리가 가능한 독 1기를 건설한 것이 유일했습니다. 조선소 시설 확충과 더불어 1,400명의 기술자 양성도 계획하였지만은 표와 같이 기술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부터 서울대학, 한국해양대학, 부산수산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신규 기술자들이 배출되고 대한조선공사도 1952년부터 사내 기능공 양성학교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조선기술자가 감소한 것은 조선산업 부진에 따라 기존 기술자들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신규 대졸 출신 기술자들이 조선소 취직을 기피한 결과였습니다. 계획조선의 부진은 조선소들의 경영난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우선 계획조선에서 대형 철강선 건조를 독점하기로 되어 있었던 대한조선공사는 이승만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500톤 이상 철강선을 단 한 척도 건조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26척의 선박을 건조하였지만 전부 100톤 전후의 소형 잡선이었습니다. 1955년 건조한 18척도 세관이 발주한 감시선 및 순시선으로 20톤 전후의 초소형 선박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3,000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선대 3기, 3,000톤급 및 7,500톤급 선박을 입고할 수 있는 독 등을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가동 중지와 마찬가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일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영자금은 전적으로 정부 재정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재원은 정부 보증 형식의
산업은행 국채 발행과 원조물자 판매 대전으로 정부 재정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대충자금이었습니다. 1950년대 정부가 대한조선공사에 지원한 운영자금은 정부보증국채 1억 8천만 원, 대충자금 7억 6천만 원으로 총 9억 한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1956년 정부가 국내 외항선 수리 일감을 주기 위해 ICA 원조자금 200만 달러를 들여 시행한 시설 확충 등 시설 투자에 들어간 자금만도 17억 원이 넘었습니다. 1958년 11월 대한조선공사 대출을 전담하고 있던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영기업체 융자상황 보고에 의하면 이때까지 대한조선공사에 대출한 액수는 3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958년 대한조선공사의 부채 비율은 무려 1000%를 넘었습니다. 정부 융자는 시설자금 융자금리가 3%에서 13% 수준으로 당시 시중금리 18%와 비교하면 저리였고, 당시 한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큰 특혜였지만 거의 가동중지와 마찬가지였던 대한조선공사는 특혜 대부금의 이자 지불도 벅찬 실정이었습니다. 매회기 거액의 손실금 중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절대 비중을 차지했는데 1961년 상반기 적자 1억 3천만 원 중 지불이자가 1억 환이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진으로 지속적으로 거액의 적자를 내자 정부는 대규모 감원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2,000명이 넘던 종업원이 1959년에는 322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나마 이들 노동자에게도 1958년 4월부터 노임이 지불되지 않아 12월에는 밀린 8개월분 임금 6,700여만 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파업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합동경제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충자금을 방출하여 노임을 지불함으로써 파업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계기로 합동경제위원회가 대한조선공사 경영진 교체 및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동공사에 투입된 대충자금을 전면 상환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합동경제위원회의 요구대로 대한조선공사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된 대가로 대한조선공사에 총 6억 한의 대충자금 지원을 추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조선공사의 영업부진은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일감을 확보할 수 없어 조선소 가동을 할 수 없는 반면에 시설 유지 및 인건비 등으로 거액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 해결을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1950년대 대한조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조선소의 경영 실태 역시 대한조선공사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전반기 선박 발주가 없어서 1952년의 경우 전체 109개 공장 중 가동 중의 공장은 30%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기에는 정부의 계획조선으로 노후어선 대체 수요가 있어서 전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소 가동률이 높아졌지만 자금난 등으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의 조선 선박공업 주식회사의 사례는 이와 같은 1950년대 목조선소의 경영 실태의 일면을 잘 보여줍니다. 조선 선박공업은 태평양 전쟁기 조선 총독부의 조선소 통합방침에 의해 전쟁 막바지인 1944년 12월 부산 영도 복례동에 3개 일본인 경영 조선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동회사는 해방 후 기속기업체로 미군정에 접수되었고, 관리인은 해방 전 함석공장 경영을 했던 황덕찬이라는 인물이 맡았습니다. 그는 이승만 정권 수립 후에도 관리인 자리를 유지했고 1951년 관리인으로서의 우선권이 인정되어 동조선소를 불화받았습니다.
불합 가격은 92만 원으로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이었고 최초 불입 대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동조선소는 최대 500톤급 목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시설과 최대 180마력의 야키다마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공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1956년까지의 건조 실적은 제주도 경찰국 40톤급 경비정과 30톤급 여수 세관 감시선을 위시하여 어선, 객선 등 약 30여 척, 300여 톤을 건조하였습니다. 동조선소의 기술적인 면을 보면 기술자로 전무이사 공석용을 비롯한 3명과 약간의 숙련공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조선공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랜 시일에 걸친 현장 경험에 의한 지식이었습니다. 선박 설계는 공석용이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설과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의 견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건조 선박의 성능도 수입 선박과 비교하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조선소의 경영상 가장 큰 문제는 선박 건조 주문이 없다는 것과 건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과 관련하여 동조선소는 선박 건조 시장인 국내 수산업계나 해운업계 자체가 자금난과 수지 불균형으로 발주가 곤란한 처지여서 해방 후 증가해야 될 선박 건조 주문이 역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선소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 건조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 건조도 건조 자금의 부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조선소는 정부 계획조선에 의하여 50톤급 120마력 엔진을 장착한 어선 4척을 할당받아 필요한 건조 자금의 조달을 위해 5,500만 원의 정부 융자를 신청하고 1,850만 원은 자체 조달로 충당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로부터 융자된 자금은 3천만 원에 불과했고 융자금도 정부 규정에 의해 자체 조달 자금의 사용 후에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위한 기자재 조달 등 초기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전부 자체 조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계획대로 자체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동조선소는 자금난에 직면했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시도하지만 영업성적 부진을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결국 동조선소는 시중의 고리대를 이용해 자금 조달을 시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몰렸고 선박 건조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선박공업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목선을 주로 건조하는 중소조선소의 경우 해방 후 재생산 구조의 단절은 일제시기 현장 경험을 쌓은 기술자들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조선소의 경우 100마력 전후의 엔진을 장착한 500톤 미만의 목선을 생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술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높은 건조비, 긴 건조 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 손해 비용을 정부가 선주에게 지원할 경우 문제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업 어업에 자발적 선박 건조 수요가 없었고 정부의 계획조선은 당시 조선소의 미약한 자금력을 해소할 정도의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해 활발한 선박 건조와 이를 통한 조선소의 경영 개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경영난에 시달리던 일부 조선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계획조선 자재를 전용한다던가 시중에 내다 팔아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또 계획조선으로 할당받은 선박을 거짓으로 건조한 것처럼 해서 국가의 지원금만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획조선의 시행착오와 이로 인한 조선소의 경영 부진이 이러한 자본 축적의 천민성을 낳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